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6월을 Month of Action, 국민 행동의 달로 선포하고 백신 접종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독립기념일까지 목표는 백신 접종률 70%입니다. 첫 소식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7월 4일 독립기념일까지 한 달간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70% 달성을 위해 6월을 국가 행동의 달로 선포하고 백신 접종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목표를 이뤄 독립기념일을 코로나19 승리의 날로 선포한다는 계획입니다. If you get a shot this week, you can be fully vaccinated by July 4th, by the week of July the 4th. And you can celebrate Independence Day free from fear or worry. 백악관은 국가기관과 지역사회, 민간단체를 총동원해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백신 접종센터 운영 시간을 늘려 금요일에는 24시간 접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자녀가 있는 부모와 노인을 돌보는 간병인을 위해 무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 안전성과 효과를 정부가 약속하는 등 안전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영부인은 접종률이 낮은 남부와 중서부를 중심으로 백신 접종 독려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 접종자를 대상으로 한 복권과 각종 스포츠 경기 무료 혜택은 물론 이벤트로 대형 주류 회사는 성인 70% 백신 접종 목표 달성 시 모든 성인에게 맥주나 음료를 무료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Get a shot and have a beer. Free beer for everyone 21 years or over to celebrate the independence from the virus.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오늘까지 18살 이상 백신 접종률은 62.8%로 1억 6,020만여 명이 최소 1회 이상 백신을 접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1억 3,300만여 명은 접종이 완료됐다고 조사했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백신에 우호적인 사람들이 접종을 마쳤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의 70% 목표 달성은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송유관 업체에 이어 이번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정육업체가 사이버 공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느 정도 복구는 이뤄졌지만 육류 유통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유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30일 세계 최대 정육업체 중 하나인 브라질 JBS가 사이버 공격을 받았습니다. 국내 최대 송유관 운영사 중 하나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은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사이버 테러가 발생한 겁니다. 이번에는 북미 지역과 호주에 자리한 육가공 공장 전산망이 목표가 됐습니다. JBS is another example of a major consumer company being impacted by organized crime, seeking to impose costs so that they can get paid a ransom. 육가공 시설의 공정은 대부분 자동화로 운영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피해는 불가피합니다. JBS는 미국의 84곳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데 전체 육류 유통의 4분의 1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격을 받은 JBS 측은 아직 정확한 피해 규모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하루 동안 국내 쇠고기 생산 시설이 모두 문을 닫았고 가금류와 돈육 생산에도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JBS 측은 부분적인 시스템 회복을 마쳤다고 밝혔지만 아직 완벽히 복구된 상황은 아닙니다. 미국과 동일한 전산망을 사용하고 있는 호주 육가공 공장의 피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호주에는 모두 47곳의 공장이 있는데 미국과 달리 시스템 복구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사이버 공격 역시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사태와 동일하게 러시아 해커 집단이 배후로 지목됐습니다. 지난 공격을 감행한 다크사이드와는 다른 레빌이라는 해킹 그룹이 공격의 배후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어느 시스템이 공격을 받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First it was oil, now it's agriculture. What's next? 이번 사태 여파로 육류 공급에 또다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미 오를 대로 가격이 오른 상태라는 말도 많지만 랜섬웨어 공격에 따른 육류 생산 차질로 추가적인 가격 상승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어제 LA 카운티 내 한 소방서에서 비번인 소방관이
동료 소방관에게 총격을 가해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산호세 총기 난사 사건에 이어 또다시 직장 내 총기 사건이었던 만큼 지역 언론들의 관심이 높았는데요. 용의자와 피해자는 오랜 기간 불화가 쌓여있던 사이로 드러났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용의자와 피해자가 LA 카운티 81 소방서에서 오랜 기간 일해온 사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로 근무 시간은 달랐는데 이 역시 둘 사이에 불화가 깊었던 이유로 보입니다. 총격범은 당시 비번이었음에도 일부러 소방서를 찾아와 총격을 가했는데 사건 이전에 둘 사이에 감정적인 언쟁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론들은 이번 사건이 산호세 총격 사건에 이은 또 다른 직장 내 동료들 간의 총격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방관들의 경우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직업 특성상 스트레스가 높고 감정의 기복이 클 수 있습니다. 또 외곽에 떨어져 있는 지역 소방서의 경우 부족한 인력과 열악한 환경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LA 카운티 81 소방서 역시 소방관들이 4명씩 24시간 교대로 근무하는 형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데릴 로스비 LA 카운티 소방국장은 대부분의 대원들이 사실상 집처럼 소방서에서 생활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그만큼 스트레스가 높다고 밝혔습니다. And I've always prayed that we would never have a line of duty death. And never thought that if it occurred that it would occur in this fashion. 한편 이번 총격 사건으로 숨진 소방관의 신원도 공개됐습니다. LA 카운티 검시국은 숨진 피해자가 LA 카운티 소방국 소속 대원 토니 칼론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방국은 칼론이 20년 이상 근무한 베테랑 소방대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숨진 피해자와 함께 총에 맞은 81 소방서 캡틴은 여전히 중상이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격 범행 직후 집에 불을 지르고 자살한 소방대원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지난주 발생한 산호세 총기 난사 사건의 경찰 바디캠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총성을 따라 총격범에게 접근하는 긴박한 장면이 생생히 포착됐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 명의 셰리프와 세 명의 샌호세 경찰로 구성된 1차 접촉 기동대가 용의자 캐시디의 위치를 파악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This was put into action, and you'll see in the video, it was put into action by the sheriff's office and San Jose police officers who hardly spoke a word to each other. They knew what their job was, they did their job, and actually then confronted the suspect that took his own life. Hey, get your hands up! Hey, all right, hands on your head. 용의자가 위치한 건물로 들어간 기동대는 누군가와 마주칩니다. 마주친 사람은 BTA 직원으로 건물로 들어가는 키카드를 갖고 있습니다. 기동대는 직원의 도움을 받아 용의자가 위치한 건물로 들어갑니다. Upon making entry into the VTA bus yard, they start moving towards Building A. They're moving towards the hot zone. A hot zone is an area where there's a direct and immediate threat that exists to the public. 직원의 키카드를 받은 기동대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살핍니다. 총소리가 들리자 기동대는 용의자가 있는 곳으로 진입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용의자가 머물러 있는 사무실에서 두 발의 총성이 울립니다. 총소리를 들은 기동대는 조심스럽게 사무실 문을 엽니다. 의자에 앉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용의자의 모습과 함께 길었던 공포의 시간이 막을 내리는 순간입니다. 자신의 귀한 생명을 담보로 진입한 경찰들의 행동은 결국 추가 피해를 막는 데 성공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어제 뉴욕 시내 한복판에서 걸어오던 아시안 여성을 다짜고짜 폭행한 노숙자가 과거에도 수십 차례 체포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죄 가능성이 높은 위험 인물을 상대로 한 사법제도 개혁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아시안 증오범죄 혐의로 체포된 48살의 노숙자 알렉산더 라이트. 뉴욕 경찰은 라이트가 지난해에만 무려 8번이나 체포됐던 인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이전까지 모두 합치면 1989년 이후 지금까지 무려 41차례나 크고 작은 범죄로 체포된 위험인물이었습니다. 체포 이유도 다양했습니다. 강도와 폭행, 마약 소지, 불을 지른 전력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증오범죄로 체포될 당시 합성 마약인 K2 소지 혐의도 추가됐는데 이 마약은 심각한 정신착란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매번 이 노숙자를 체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풀어줘야만 했습니다. 삭감된 경찰 예산에 따른 인력 부족, 경범죄에 대해 약화된 보석 규정, 노숙자에 대한 관용 정책이 위험인물을 번번이 거리로 내보낸 것입니다. 한편 뉴욕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는 중국계 앤드류 양 후보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단순히 아시안 증오범죄로 보는 시각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증오범죄 처벌 강화보다는 오히려 위험인물들의 범죄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주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무너진 뉴욕시의 사법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타주에서 차량 한 대가 대형 트레일러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차를 운전한 사람은 9살 언니, 옆에는 4살 동생이 타고 있었습니다. 자매가 타고 있던 붉은색 세단, 왼쪽 앞부분이 크게 찌그러졌습니다. 두 자매는 부모가 자는 사이 몰래 차를 끌고 나왔습니다. 그 대범한 만큼이나 자매가 가려던 곳 역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Two females had taken the car from their parents' residence in West Jordan and were traveling, we believe, to California for whatever reason. 방학을 맞아 캘리포니아 바닷가로 여행을 떠나려던 자매의 계획은 그러나 언니가 트럭이 오는 방향으로 운전대를 틀면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이번 사고로 자매도 트럭 운전사도 다치진 않았습니다. 장원삼 뉴욕 총영사가 언론 간담회를 열고 팬데믹 이후 공간 운영 방향을 밝혔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가 보도합니다. 장원삼 총영사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한인 사회를 돌아보며 코로나 극복과 아이전 혐오 범죄 예방, 동포 사회와의 소통 강화와 중단 없는 민원 서비스, K-방역 홍보와 한류 확산 등 국가 이미지 제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 1일 동향 및 집회 시위 동향을 한인 사회와 우리가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한편 마스크를 포함한 방역 물품의 기증, 또 우리 한인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그리고 혐오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활동을 전개를 하였습니다. 한편 그동안 지역 한인들의 수건이었던 펜실베니아와 델러웨어 출장소를 지난 4월 말에 개설한 것은 팬데믹 상황에서의 성과였다고 밝히고 또 그동안 팬데믹으로 중단되었던 뉴욕 한국문화원이 곧 새롭게 문을 열어 한국 문화를 알리는 데 더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우리 문화원이 대규모 단독 신축 빌딩으로 이전을 해서 K-컬처의 높아진 위상에 걸맞는 한류 확산의 전초기지로 탈바꿈하게 될 것입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팬데믹 시기에도 거의 중단 없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장원삼 총영사는 앞으로도 민원 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현재 예약으로만 가능한 민원 서비스를 예약 없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일 민원 처리 건수도 확대토록 하였습니다. 금년 9월에는 카드 결제 시스템도 저희가 도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편 뉴욕 한국문화원이 이전하면 그 공간을 민원 서비스 공간으로 활용해 더 많은 민원 업무를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재외 동포의 의견을 수렴해 한국 방문 시 격리 면제와 관련한 의견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위 영사 업무와 관련해서는 아직 예약 방문 민원 처리로 인해 당장은 순회 영사가 어렵다고 밝히고 가능한 빨리 오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이창환입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